예, 그 표지는 주식 투자, 국제 투기자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주식 내용은 사업 얘기밖에 안 되고요. 실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지구 온난화, 이 정도는 감이 나오시죠? 요즘 뭐 북극이나 남극 빙산들이 지금 녹아내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요, 노랑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증발하고 노랑도 없어지고. 한강도 지금 보시면 옛날 물 굉장히 나왔잖아요. 이게 기후 온도 변화죠. 기후 온도 변화와 지구 온난화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돼요. 그 부분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면서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상 현상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 도쿄 협정이라든가 파리 기후 변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3년, 5년 후에 10년, 20년 후에 기후가 1도, 1.5도, 1도, 3도 올라갔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거의 저지대 도시들은 다 잠수하겠죠. 다 잠겨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전 세계 저지대 도시들이 잠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탄소 배출 제로시로 가야 됩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양과 소모하는 양을 일보시켜서 더 이상 탄소 배출로 인해 가지고 기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 제로시 되려면 뭐가 제일 지금 대세예요? 탄소를 줄이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뭐예요? 방금 뭐랬죠? 수소차. 수소차는 물만 빠지잖아. 그 다음 또 무슨 차가 있어요? 전기차입니다. 왜냐하면 수소차는 아직 기술이 아직 다 못 갔어요. 그리고 수소차는 대형차들이요. 큰 화물트럭 같은 것들 있죠? 트레일러 끌고 다니는 차들, 그런 차들은 되는데 지금은 승용차가 이제 전기차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 산업이 왜 대세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산업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 경제를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2020년대 지금부터 향 50년 한국을 끌고 갈 산업은 뭐겠어요? 전기차 산업입니다. 그걸 설명해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4부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 인문, 중간과정 거치고 이제 4차 산업에 이제 4차 산업을 해서 앞으로 이제 도래할 산업혁명들 이런 것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책이 아니에요. 읽어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은 이제 미래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좀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전기차 산업에 관련된 주식을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면은 전기차 산업 소재주로 사시면 되고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서기 딱 쳐가지고 제 영상 딱 끄면 바로 종목이 딱 2개가 나옵니다. 그거 사놓고 딱 단기 3년 일단 무조건 3년은 놔두셔야 돼요. 3년 옛날에 지금 저희 세대 때 같으면 지금 옛날에 저축을 많이 했잖아요. 저축 장려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축 장려 안 하죠. 소비 우선 소비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10년, 20년, 30년을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가 198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80년, 90년대, 2020년대까지 왔잖아요. 근데 2020년대 들어왔는데 반도체 산업이 지금 누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이 치고 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반도체 산업 한국 유효하는 나라. 대만은 한국보다 선진국이에요.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미국에서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넘겨준 거예요. 1940, 50년대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인텔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보셨죠?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 하다가 일본으로 이제 넘겨줍니다. 일본으로 이제 70년대 넘어갔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한국에는 뭘 넘겨주냐면 메모리 반도체만 넘겨주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만 넘겨주고 비메모리 반도체 마진이 더 높고 더 차세대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를 누구 준 거예요? 대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만이 한국보다 반도체는 훨씬 앞서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수십조, 수백조를 투자하면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 산업인 시스템, 원칙, 차세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지금 투자를 해요.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인텔이 과거에는 이제 인텔이 이 반도체 산업을 삼성전자에다 수주를 몰아줬어요. 그리고 일본의 주동을 한국으로 삼성전자로 밀어준 거예요. 그 대신에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초기 자본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25,000원, 30,000원인데 그게 이제 500만원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겠죠. 그때 당시는 외환위기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판차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 막 증자 이런 부분들 있죠. 무상기자, 유상기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수익이 수백 배를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가 한국을 밀어주는 산업이 된 거예요. 한국을 밀어주는 산업이 됐는데 지금은 인텔이 지금 CPU 위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도 CPU를 끼어들었잖아요. 중앙처리 장치를 끼어들다 보니까 인텔이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인 시스템, 전치, 자동 반도체 다 끼어든 거예요. 다 뛰어들었는데 인텔이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리는데 한국은 지금 반도체 산업을 뭐 잘 지원을 좀 해주긴 하는데 워낙 이제 규모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 지원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인텔이 지금 한 100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투자 자금을. 근데 그 중에 약 절반 50조 원 정도를 미국 정부가 대줍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하고 인텔하고 동시에 지금 출발하는 거죠. 차세대 산업 반도체. 물론 이제 삼성전자 좀 앞서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경쟁 관계에 대버리면은 인텔이 당연히 삼성전자를 앞서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미국이 반도체를 치고 나가고 한국이 이제 따라가고 그 후발주자를 이제 누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중국. 중국은 지금 디램 메모리 생산합니까 안 합니까? 생산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죠.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가죠.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그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계속 하락했어요. 지금은 이제 바닥에 나와서 이쪽 수준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향후 별거 없는 주식이 될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치고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반도체를 유럽도 뛰어듭니다. 유럽도 뛰어들고 누가 또 뛰어드냐면 테슬라, 아마존, 구글 이런 자율주행차나 로봇, 4세대 로봇 만드는 회사들이 칩을 다 자체 생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수주 아까 삼성전자 수주할 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중국은 어떤 자체 지금이야 이제 중국 수주를 많이 하긴 하지만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별로 내심 많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딱 이유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는 그 대신에 미국이 그런 반도체는 이제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그동안 마찬가지에 왔으니까 그래서 수급하고 근데 미국이 한국에 밀어주는 산업이 뭐가 있어요? 미국이 한국에 밀어주는 산업 즉 최근에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들일까요? 대표적인 기업이 LG 화학 지금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SK 이노베이션. 자, 이제 또 투자가 들어간 회사가 삼성, SDI.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회사.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에다 어떤 산업을 밀어주는 거예요?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세계 1위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누구예요? 토요타. 그죠? 그럼 뭐 그거는 전기차의 1위가 테슬라고요. 전체 자동차에서 1위가 토요타. 그리고 전기차 1위는 테슬라. 자, 그렇게 놓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전기차를 놓고 봤을 때 토요타하고 현대차하고 누가 더 잘 나가요? 전기차만 놓고 보면은 토요타가 생산이 많아요? 현대차가 생산이 많아요? 토요타일 것 같죠? 아니에요. 현대차입니다. 현대기아예요. 왜냐하면 토요타는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쪽으로 진출을 했어요. 하이브리드 쪽에서 놀다가 지금 현대차가 지금 세계 5위로 올라왔어요.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5위로 올랐는데 아무튼 놀란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토요타가 이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전기차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산업은 한국이 굉장히 고성장 산업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기업들이 잘해서 치고 나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미국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전기차 산업이 한국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미국이 밀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오늘 강의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투기자분들이 각 나라별로 산업도 저기서 밀어주는 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나 경영학, 금융학 이런 데서 배웠듯이 세계 경제 사이클, 시스템이나 이 정해놓은 사이클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사이클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투기자본에서 움직이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여요? 투기자본이 베팅해서 수익 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코로나 얘기도 있고 지금 미국 긴축도 시작됐잖아요. 자, 미국이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3월부터 0.25%포인트 금리 인상했고 그다음 5월 달에 0.5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제 6월, 7월 달에는 몇 퍼센트씩 한다고 했어요? 0.50%포인트씩 한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고강도 금리 인상입니다. 자, 고강도 금리 인상이면 경제는 어떻게 돼요? 출렁하겠죠. 당연히 침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침체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왜? 세계 경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대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를 하면 하락을 하고 매도를 하면 올라오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세계에 나오는 기사의 99.9%가 역정보, 사기 기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신문 보면서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정보의 거의 대부분이 무슨 정보예요? 투기자분들이 자기네 먹거리를 챙기기 위한 허위 정보, 역정보, 가짜 정보, 사기치는 정보입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여기서 어떤 정보, 어떤 식으로 이제 풀리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당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무슨 시장이에요? 사기도박판입니다. 주식시장은 사기도박판이에요. 사기도박판. 자, 주식시장 사기도박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한테 주식을 하라고 하면 저는 나쁜 놈입니다. 네, 인생 망가지는 길로 유인하는 겁니다. 주식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왜 그 주식 강의하러 왔냐고요? 제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주식밖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뭘 가르치고 싶냐면은 주식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주식 하면서 지금 현재 주식 투자하면서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 건져드는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저는 왜 그 역할을 하냐면은 저는 주식을 미래 성장주, 우량주, 실질주만 갖고 하거든요. 웬만해서 하락하지 않는 거. 장기 투자하면은 묻어두면 수익 날 정도 없죠.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식을 강의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 과연 글로벌 전체, 정치, 경제 다 포함해가지고요, 금융시장 다 포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장소는 자, 동국대학교 APP 과정 27기죠? 네, 27기 분들이시고요. 저는 오늘 타이틀은 국제투기자본과 산업혁명입니다. 국제투기자본들이 산업을 분배해주고 끌고 가고 이렇게 가는 혁명이고, 왜 투라고 했냐면요, 지난 26기분들한테 강의할 때 국제투기자본과 산업혁명 1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2를 했는데 내용은 당연히 다릅니다. 저는 오늘 강의하고 내일 강의하고 똑같은 자료 갖고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뭐 자료가 풍부하기도 하고 저는 24시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그때하고 뭐 자료가 비슷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료는 거의 다죠. 거의 다 달라요. 저는 글로벌 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 오늘 강의 장소는 동국대학교 APP 과정이죠. 그리고 지금 입학식은 이제 3월 2일 날 하셨나요? 3월 2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학습 세미나 자료죠. 여러분들 참석해서 학습 세미나 자료예요. 입체적으로 굉장히 막 와닿아가지고 이 자료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리더십이죠. 글로벌 에스테틱 글로벌 리더십이고요. 글로벌 마케팅 전략의 능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라는 얘기고, 동국대 학교의 AP만 특성도 있죠.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월요일 구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 지원, 뷰티 산업의 주기적인 연구 및 컨설팅 제공, 스파인 스킨 케어, 선진 업체 연수 외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동국대학교 남궁영훈 교수님이 담당을 하고 있으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학교로 전화하셔가지고요. 문의 한번 드리시면 되고요. 자, 오늘 강의는 국제투자자산 산업혁명 2 제1강 미국 인플레이션 급등과 연준. 자, 지금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 화두 맞죠? 저는 지나간 거 갖고 안 합니다. 현재 작업을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인플레이션 급등과 미국의 양적 긴축 요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요거 다 후기 자본 다른데 전쟁을 안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과거에 후기 자본들이 침략했던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이 언제 일어났었죠? 2003년 3월 20일 있었죠? 자,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음모를 많이 들어보셨죠? 음모를 많이 들어봤죠? 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토속 신앙을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조금 뭐 안다는 사람들은 아니 뭐 그거 뭐 음모론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건 하셔야 돼요. 음모를 뭘로 돕는다? 음모를 뭘로 덮어요? 음모론으로 덮는 겁니다. 누가? 투기자분들이.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뭐 음모론 이런 걸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음모 진행하는 것들은 드러나지 않게 음모론으로 덮고 씌워가지고, 원래 정치인들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맨날 뭐 없는 얘기 막 만들어서 막 뿌려놓고 나서 나 몰라 내가 언제 그랬니? 이렇게 잘하죠. 투기자분들은 지금 완전 거미줄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조직을 움직이면서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음모론이라는 그런 좀 얄팍한 기사들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음모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최근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최근에 혹시 이런 기사 보셨나요? 코로나19 배후에는 빌 게이츠가 있다.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빌 게이츠가 저는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뿌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에요. 자, 그럼 누가 뿌렸을까요? 당연히 투기자본 중에 누군가가 뿌렸겠죠. 자, 저는 코로나19가 딱 터지자마자 제가 한 유튜브 영상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당시 때 딱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이러스는 투기자본들이 뿌린 겁니다. 뭘 위해서? 어마어마한 백신과 치료제를 팔아먹기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화이자가 백신과 치료제로 번 매출이 39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됐죠. 중국에서 시작된 건 맞아요. 우한 연구소죠. 그 우한 연구소가 누구 거예요? 그 투기자분들 돈으로 지은 연구소고, 그 소장 남편이 시진핑 정적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옮겨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 미국에서 옮겨간 사람들. 요건 여기까지만 해도 되죠? 이거는 이 얘기를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 음모가 있었는데 빌 게이츠가 배우다라면서 그걸 음모론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의 얘기가 이제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 이런 어떤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실제 있었던 전쟁이라든가 금융 이런 그러면서 실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 음모론 얘기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음모론을 파헤치면서 실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얘네들이 해먹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그린 일들입니다. 지구온난화. 여러분들은 그 책이 국제투기자본,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그림들도 여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데 책이 그렇게 네 분 파트로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건 안 읽으셔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 2, 3 챕터, 세 번째 챕터에 지구온난화 얘기가 나와요. 그 책, 자료 말고요. 책. 제가 지금 드린 책이요. 거기 보면은 지구온난화와 그린뉴딜 내용이 나와요. 그 세 번째 챕터예요. 그 내용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뭐 사업을 하시든 뭐 투자를 하시든 뭘 하시든 세계의 흐름을 방향을 읽는 거예요. 이것을 읽지 않으시고 세계를 뭐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싶다, 뭐 세계 흐름을 알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되는 게 뭐냐면은 탄소 배출이 많아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탄소 많이 생기잖아요. 오존층. 근데 빛이 들어오다가 빛이 이제 자, 태양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지구를 딱 치고 나서 치고 나가야 돼요. 빛이 반사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 오존층에 막혀서 못 나가고 내부에 있는 거예요. 지구의 주변을 도는 거예요. 높은 기온들이. 그래서 얼음이 녹는 겁니다. 북남극의 얼음이 녹고 기후가 이제 올라가면서 대형 화재, 해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눈이 많이 왔던 지역이 강원도 지역이었잖아요. 강원도 북쪽 지역. 근데 지금은 해남 이쪽도 서남 해안 쪽도 눈 많이 내리죠. 옛날에 안 내렸잖아요. 이런 이제 기후 변화들, 그리고 이제 지형 변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산업을 이제 추진하는 거예요. 그 산업 추진을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유대 투기자본.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화를 내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뭐냐? 유대 투기자본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그래서 유대 투기자본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 투기자본들이 이 내연기관차를 다 없애라. 전 세계를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각 나라마다 이제 세미나 같은 걸 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 투기자본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왜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육성을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페널티를 계속 가하죠. 내연기관차는 페널티를 계속 가하고 전기차에는 뭐를 줍니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 지금 한국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주고 있어야 싸게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면 2035년이나 2040년 요쯤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연기관차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단 한 대도 신차를 생산하지 말라. 그리고 전기차만 생산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2050년쯤 가면은요? 2050년, 2060년, 2070년 이때쯤 가면은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해가지고 내연기관차 전부 어떻게 하라? 폐기입니다. 폐기. 내연기관차 전부 다 폐기하고 이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내연기관차 싹 다 폐기하고 무슨 차로 불린다? 전기차. 그리고 N 수소차. 그리고 N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뭐가 나와요?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자율주행차. 2027년대 정도쯤 가면은 지금 자율주행차는 3.5단계예요. 4단계쯤이면 거의 완벽하진 않은데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자율주행차가 2027년대 전후 정도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뭐가 탄생하냐면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동하는데 그때쯤 한 2027년대 저거나 2030년쯤 가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서 뭐가 이제 좀 쉬워지는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쉬워지는 거예요. 배터리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겠죠. 2030년 이제 이쯤 가면 이제 막 상용화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뭐예요? 자율주행차 하면은 IoT 들어보셨죠? IoT. 그죠? 이 스마트 도시. 이것도 이제 막 지금 스마트 도시 짓고 있어요. 사우디에서 지금 스마트 시티를 지금 짓고 있는데 스마트
스마트 시티가 뭐냐면요, 도시 전체를 완전히 지금은 6G가 되겠죠. 6G라 이런 거라든가 이제 사물 인터넷 이런 거 다 연결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차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사물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쓰면 휴대폰에다가 이제 말을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무슨 시대가 되냐면 이 사물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가잖아요. 센서가 이제 딱 가가지고 앞에 이제 무슨 물체가 있으면 딱 이제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멩이인지 바위인지 사람인지 자전거인지 이런 걸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물 간의 대화.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4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전기차 시대 도래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기차 관련 주식을 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전 세계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사업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알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이나 자녀들이나 어른분들한테도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료는 미국의 금리 인상 자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무슨 기사를 봤어요? 지금 고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왔다고 했죠. 네, 40년 만에 온 게 왔습니다. 지금 고인플레이션이 온 건 언제나 1980년대예요. 1980년대 고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이 고인플레이션이 왜 온 거예요? 1970년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는 무슨 일? 무슨 파동? 그렇죠. 소기파동이 있었잖아요. 소기파동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소기파동하고 1971년 닉슨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닉슨 쇼크가 뭡니까? 미국이 빌린 돈 나 못 간다고 결제라고 그러고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즉 미국이 부도 사태를 낸 사건이에요. 1971년 닉슨 쇼크. 그러면 미국 경기는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당연히 리세션, 침체로 빠졌겠죠. 미국이 경기가 침체로 빠졌는데 뭐가 급등한 거예요? 록펠러, 독일계 유대인, 지금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존 데이비드 록펠러를 필두로 해서 투기 자본가들이 뭐를 날렸어요? 석유를 날렸습니다. 석유. 당시 1970년대 초반 당시 석유가 0.6달러, 0.8달러 했었어요. 0.6달러, 0.8달러. 1달러 밑에 놀던 석유를 몇 달러까지 끌어올렸어요? 38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말 안 되죠? 근데 1979년에 38달러까지 갔는데 1979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란 호메이니 혁명. 근데 호메이니는 유대인 장학생입니다. 이런 건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서 휴가를 폭등시켜 준 거예요. 연관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호메이니가 유대인 장학생인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을 일으켜서 휴가를 38달까지 끌어올리는데 최고 큰 공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유가가 폭등했으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갔겠죠. 물가 올라갔겠죠. 당연히. 그래서 1970년대하고 80년대는 고물가 시대가 맞습니다. 자, 고물가 시대가 맞는데 문제는 현재 고물가와 이때 당시 고물가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를 세계 경제를 앞으로 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침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락 쪽으로 배팅해가지고 그쪽에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고물가 시대 때 경기가 침체인 와중에서도 유가가 상승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얘기는. 근데 지금도 침체로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있죠? 1970년대 고물가 상황은 닉슨 쇼크, 미국 디폴트 선언 있죠? 소기파동, 그리고 고강도 금리 인상. 5%였던 금리를 얼마까지 끌어올렸어요? 20.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거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 안 되죠? 5%인 금리를 20.5%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황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기업은 다 망하는 얘기예요. 자, 한국 외환위기 때 대만불사가 무너졌죠. 무슨 그룹? 대우그룹. 지금도 대우그룹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왜? 대우그룹의 김호중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이현재 기획부 장관의 경제 스승이었거든요. 근데 대우그룹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대우그룹은 정치권에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투기자본 얘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실제 사실은 만약에 정부에서 죽이든 상관없이 대우그룹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밀어주면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외환위기 상황에서 대우그룹만 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대우그룹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첫째,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원화가 1,000원 이전까지 올라갔죠. 자, 그럼 대우그룹의 부채가 10조면 원화가 100원 뛰었으니까 10조인 이 부채가 얼마나 변해요? 20조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 우리 금리는 10% 내외였죠. 우리 외환위기 금리 몇 %까지 갔어요? 38%까지 갔어요. 그러면 나는 돈을 10조를 빌렸는데 20조에 대한 돈에 대해서 얼마를 이자를 내야 돼요? 38% 이자를 내야 돼요. 그게 이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바깥으로 뛰어나갔는데 무너지긴 근본 원인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우그룹이 1등하는 게 없었어요. 1등하는 게. 왜? 나가면은 삼성, 나가면은 LG. 이러다 보니까 좋은 지역이나 좋은 곳에서 좀 점유율을 1등으로 세운 그런 데가 없어요. 다 2등, 3등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에서 이제 유럽, 미국은 이제 이미 삼성과 LG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디 간 거예요? 막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개척하고 정신은 좋았죠, 당연히. 우리 후예들은 김어중 회장의 이 세계로 갈 일이 많다 이거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있어요. 이 김어중 회장이 환율이 약세로 급등하는 것을 반대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김어중 유대 투기자분한테 찍히겠다. 뭔 일이 생기겠구나.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 무너진 거예요. 투기자분들은 그런 사람을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 왜 놔두냐면요, 기가 같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놔두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세계에 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피렘이라서 저는 안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피렘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자, 그러면은 1980년대 보면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연방 기금 금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급등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경기는 침체고 고물가인데 금리를 급등시켜서 기업을 다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제 다 망가지잖아요. 부도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외환위기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무슨 정책이 그러면은 유대인이라는 폴 볼커라는 유대인이 중앙은행장으로 옵니다. 그 전에는 윌리엄 마틴이라는 사람이 중앙은행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내세운 게 뭐냐면 중앙은행 독립성 강조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입김에 작용을 안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꿋꿋하게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본 그 그림에 의해서 내가 정해놓은 원칙에 의해서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보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요. 지네가 시킨 대로 해서 지네가 좀 먹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다음 이제 미국 중앙을 이렇게 봐야 돼요. 미국 중앙은행의 정확한 명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예요. 영어로는 FED, 패드라고 쓰고요. FRB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용어예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에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자, 한국에는 한국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죠.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얼마 필요한지 찍어서 그 가져가면 돼요. 근데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없는 대신에 유대 국제 투기 자본가들이 출자해가지고 만든 사기업이 있어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게 뭐예요? 페드. 연방준비제도예요. 그 대주주들이 누구냐면은, 그럼 이건 있어요. 한국은 공무원이잖아요.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죠. 미국 중앙은행에서,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이 페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주식회사잖아요. 사기업이잖아요. 그냥 일반 직원, 일반 회사원이에요, 그냥. 제가 이거 직접 확인했어요. 미국 전화번호, 2000년대 초반 제가 미국 전화번호를 직접 구해가지고 거기서 페드가 공기업에 있는 사기업을 확인해봤어요. 없어요. 공기업에도 없고 사기업에도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중공무원들 있죠. 공사 이런 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 돈을 월급 주는 거예요. 사기업이네. 그러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그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대주주인 유대 투기자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주주님이 다 있어요. 저는 말로 안 합니다. 자료를 다 보여주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유대인 폴 볼커라는 유대인 중앙은행장이, 이제 중앙은행은 없지만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페드 의장이 유대인이 딱 등장합니다. 1980년대. 그 이후로 계속 유대인입니다. 앨런 그리스펀 유대인, 번 버나키 유대인, 제니 옐런 유대인. 지금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롬 파월로 넘어왔는데, 제롬 파월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투기자본 멤버입니다. 투기자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980년대 당시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거 볼까요? 미 행정부 장악한 국제투기자본이라고 나오죠. 자, 포드 대통령 때 1974년부터 1977년 이 포드 대통령 때 3변에 이 포드 대통령이 3변의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포드 대통령이 3변의 회원이 뭐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미국의 석유왕 독일계 유대인인 록펠러, 존 데이비드 록펠러가 자기 사업을 하는 개인 단체예요. 그 개인 단체에 미국의 대통령이 회원으로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 대통령이 3변의 회원이고, 존 데이비드 록펠러 3변을 설립했죠. 1973년에 부통령합니다. 포드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앉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외교 장관이 누구?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장관 들어보셨죠? 헨리 키신저 많이 들어봤죠? 미국과 중국의 핑퐁 외교 1973년 무렵에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세계 최고의 외교 장관이 부르고 있죠. 헨리 키신저가 누굴까요? 존 데이비드 록펠러. 록펠러의 오른팔, 집사, 책사. 자기 집사 책사를 뭘로 앉혀놓은 거예요? 국무부 장관으로 앉혀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파워가 막강해진 거죠. 누가? 록펠러.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폴드 대통령 다음에 누가 하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자, 레이건노믹스 기억나죠? 레이건노믹스. 언제예요? 1980년대 초반. 미국 역사상 미국 기업들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시대. 레이건노믹스. 198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1970년대 어떻게 했어요? 경기가 침체기인데 유가를 띄우고 금리를 폭등시켜서 기업을 다 쓰러뜨렸죠. 그러고 나서 살아남은 기업들한테 뭐를 준 거예요? 돈을 막 빌려준 거예요. 지원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겠죠. 고성장했겠죠. 그러면 투기자본들이 매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주식을? 당연히 했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노밀전망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케네디 대통령이 맥주다 낮에 빵빵빵 총 3번 맞고 사망한 거 아시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없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달러는 누가 찍는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이 없으니까 재무부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재무부에서 찍지 않습니다. 어디서 찍어요? 아까 얘기했던 주식회사 사기업인 페드에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법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무슨 법을 통과시켰냐면 기존 달러,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달러 있죠? 그 달러를 폐기시키고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미국 화폐를 발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법이 꿈이 없게도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기존 투기자본들이 찍어내는 달러를 회수하고 새로운 재무화폐를 발행하면 되잖아요. 그럼 투기자본들은 기본 총리 찬성했어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직후에 케네디 백주대라는 총재를 하고 사망한 겁니다. 이게 벌릴 필요 없어요.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 탈퇴한 적 있죠. 그죠? 그때 그 영국 유럽연합 탈퇴 반대하면 영국의 국회의원 한 명이 총살을 맞고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로 죽어버립니다. 그 최근 일이잖아요. 2010년대 일이에요, 이게. 레이건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백주대한테 호텔에서 나오다가 바깥에서 바로 빵빵빵 총 세워놓고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운이 좋았습니다. 바로 빨리 옮겨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사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문제는 그때 부통령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지 하워드 부시, 즉 아버지 부시였습니다. 부통령. 실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당연히 부시한테 넘어갔죠. 그래서 아들 부시 때랑 그 레이건 대통령 당시 때가 미국 역대 부통령이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면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누구예요? 조지 부시예요. 조지 부시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80년대 자 중앙은행장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및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페드 의장에는 유대인, 그죠? 그리고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정책을 장악할 모든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브레인이 누구예요? 부시, 국제 투기자. 근데 부시 가문이 유대 가문이란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부시 가문이 국제 투기자본 가문 중에서 굉장히 레벨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왜? 미국의 가문이 아니에요. 유럽에서 넘어온 가문이에요. 과거 중세 이전부터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살던 가문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 왜 넘어왔어요? 텍사스주 석유 때문이에요. 석유 가문이잖아요. 텍사스주.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텍사스의 석유 부 가문입니다. 부시 가문. 요걸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1980년대. 자, 1980년대 첫째, 달러가 기축통화로 됐던 시점이 1974년부터입니다. 미국이 중동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건국시켜놓고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싸움을 시킨 거죠. 누가? 미국이 장비 대줬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장비 누가 대줘요? 미국이 대주잖아요. 미국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돈은 누가 벌어요? 무기는 누군가 팔아먹었죠. 좀 이따 그 얘기해 줄게요. 누가 돈 벌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푸틴도 장기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푸틴은 러시아 천연가스 기업인 가즈프롬의 대주주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길어질수록 천연가스 가격, 석유 가격이 올라오잖아요. 엄청나게 돈 벌겠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돈 벌 수 있어요? 미국이 아니라 미국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미국과 영국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군수회사들이 돈 벌잖아요. 무기 대주고 있잖아요. 미국이 한국이 사드 배치했죠. 한국이 사드 배치했을 때 땅을 누가 무상 제공했었어요? 롯데 그리고 신동빈이 3변 회원이에요. 오늘 한국에 3변 회원 다 공개해 줄 거예요. 자, 신동빈이가 땅을 사드 배치 공개해줬고 무상으로 제공해줬고 미국은 한국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했잖아요. 반발을 없애려고. 지금 배치했잖아요.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미국은 무상으로 줬지만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사드를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준 거잖아요. 누가 팔아먹었어요? 로키드 마틴이라는 세계 제1의 군수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누구 거예요? 데이비드 록펠러 가문 겁니다.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대주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많이 더 대주고 있잖아요. 그 무기 팔아먹는 회사들이 누구예요? 록펠러 가문의 로키드 마틴, 보잉, 델타항공, 그리고 영국에서는 BAE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이 길어지는 게 좋아요? 짧아지는 게 좋아요?
길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게 간 일이 없었던 전쟁이잖아요. 애초부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하고, 왜? 무기 계속 팔아먹어야 되니까. 자, 1980년대 투기자금들은 달러를 쫙 끌어올립니다. 달러를 쫙 끌어올렸다가 바로 또 엎어버리죠. 이게 뭡니까? 뒤치기 들어갔잖아요. 달러를 쫙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 게이츠 달리 달러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막 따라 붙었을 때 확 옆으로 들어가고 엎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1985년 프라자 합의.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어느 나라가 침체기로 빠지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게 뭐 때문이에요? 프라자 합의 때문입니다. 일본이 침체로 빠지면서 누가 고성장하는 거예요? 한국, 대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투기자본들이 일본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죽여 틀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보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일본의 전기전자 1위에서 5위 기업 다 시가총액을 합쳐도 삼성전자만큼 나왔어요. 왜? 전기전자 다 죽었잖아요. 반도체도 죽었잖아요. 명령만 유지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면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고성장했던 한국 모습을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세안이잖아요. 산업이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도 한국에서도. 자, 미국의 증시는 80년대 800포인트에서 90년대 오면 11,000포인트까지 오르니까 몇 배 오른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10배 넘게 올랐죠. 그럼 종목들은요, 50배, 100배짜리가 수준하는 겁니다. 이건 약간이나. 자, 영국은 어때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해먹었죠. 1년간 해먹었죠. 500포인트에서 7,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종합주가지수가 500에서 7,000까지 10배 훨씬 넘게 올라왔죠. 어마어마한 상승, 이거 밖에 막 올린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일본은요, 1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왔다가 38,000까지 끌어올립니다. 일본이 타깃이 없잖아요. 뭐 때문에? 프라자 합의가 누구를 잡자는 거예요? 일본을 잡자는 거였잖아요. 일본과 독일을 잡는 거예요. 프라자 합의가 원래. 뭐냐면 프라자 합의가 딱 짧게 용어를 정리하면 프라자 합의는 달러 약세 유도, 달러 약세 유도,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강세 유도예요. 화폐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강세로 가면 경기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일본은 엔화가 강세로 가고 한국 원화와 상대적으로 대만, 중국 이런 나라들은 화폐 가치가 약세였으니까 제3국으로 가서 수출을 하면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일본은 수입 줄잖아요. 자, 현대차하고 도요타를 얘기해 줄게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배경할 때 배경하던 게 80년까지 내려오면요, 차 한 대 팔아서 100원 받는 걸 80원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영업비를 더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잖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0원, 차 한 대 100원을 주고 팔았는데 12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마진이 확 높아졌죠. 그럼 그 마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딜러들한테 마진폭을 더 넘겨줄 수 있죠. 그 마진폭을 더 올려주면 그 딜러는 현대차를 팔아요? 도요타차를 팔아요? 현대차. 이게 현대차가 성장한 이유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투기자본들의 환율 조작에 의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첫 포인트였던 거를 48,000까지 끌어올렸으니까 몇 배 끌어올린 거예요? 종합주가지수를 38배 끌어올린 거잖아요. 종합주가지수를 끌어올린 거. 그럼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2,000포인트잖아요. 이거를 7만포인트까지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종목들은 몇 배가 나왔겠어요? 100배, 200배, 500배까지 막 수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투기자본들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하면서 누구도 같이 했어요? 대만하고 한국도 같이 해먹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위에. 대만은 1000포인트에서 12,600까지 끌어올려서 요도 10배 넘게 끌어올렸죠. 한국, 80년 1월 1일 100포인트에서 시작했어요. 79년 또 마지막에 1000포인트를 가잖아요. 10배 끌어올렸죠.
자, 이때 당시에 한국은 80년대 주도주가 누구였어요? 1980년대 한국은 뭐가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았을까요? 자, 석유 파동 이후에 중동 건설이 시작이 됐잖아요. 중동부 건설. 그렇죠. 건설입니다. 자, 근데 해외로 나갔잖아요. 이제 자재 원재료 이것들만 갖다 나갈 거예요. 무역.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은행업이 이제 성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1980년대 하면은 건설, 무역, 금융, 트로이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건설주가 몇 배씩 갔을 것 같아요? 건설주가. 기본이 몇 배요? 200배씩 갔습니다. 200배씩. 달린 겁니다. 누가? 투자자분들하고 한국의 큰 손들하고 짱 달린 거죠. 그럼 1979년에 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국 증시가 전번 돌파하면서 시골에 있던 분들이 뭐 팔고요? 속 팔고, 농 팔고, 땅 팔고, 갓난 애기업은 아주머니도 객장에 나타나서 뭘 사달라고 그래요? 주식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건설 사달라는 게 아니라 건설주 사주세요. 주식 종목도 그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건설 사주세요. 이거 언제 가면 똑같아요? IT 뽑을 때 그랬잖아요. IT 뽑을 때도 소 팔고, 농 팔고, 땅 팔고, 밥 팔고 이것저것 스타트업 팔아가지고 여의도로 올라갔잖아요. 와가지고 뭘 사달라고 그랬어요? 막판에 상투 때는 뭘 사달라고 그랬어요? 예? 포스닥을 사주세요 그랬어요. 포스닥을. 왜? IT 법을 했으니까 IT주들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모르고 어디서 이제 포스닥이 급등하는 소리 듣고 포스닥 사주세요.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때 장미디어, 사이버텍, 새로운 기술 다들 보셨죠? 새로운 기술, 다음 커뮤니케이션 다들 보셨죠? 그 종목들이 몇 배씩 갔어요? 200배씩 갔습니다. 그때 당시 새로운 기술이나 다음 커뮤니케이션, 이재용 이런 애들 있죠?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때 CEO가 이재용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자 됐죠? 그때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작전주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거기서 돈 번 사람 제가 이름을 지금 대줄 수도 있어요. 지금 유명 인사들이 됐으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금융인, 존경하는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와다시 두 발 벗고 대한민국에서 한 최고의 증권사도 운영하고 있고 감사 맞죠? 이름은 제가 안 얘기할게요. 자, 그때 당시에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벌었을까요? IT버블, 이제는 IT버블 때는 이렇게 막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게 4-5시간짜리 강의예요. 이게 지금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다 나온 김에 얘기는 해드릴게요. 자, 2000년 IT버블 돈을 제일 많이 번 놈, 정치하는 놈들. 왜? 정보를 얻었으니까. 정치하는 놈들, 그 다음에 명동 사채업자들. 왜? 주가 조작 세력들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자, 주가 조작 세력들은 주가가 급등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채를 막 빌려드려요. 그때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사채업자들이에요. 그 사채업자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강남 파이낸스 빌딩 가가지고 기존 원래 원조 한미 구다, 금융구다들하고 손잡고 지금 한국이 주시장을 움직이고 정치인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정치에 가까운 것이 해줘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더 이상 지역인이 뭐니 뭐 편갈라 가면서 여러분들께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창피하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이놈들도 좀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다 여러 놈들이 여기저기 놈들이 모여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은 다같이 하잖아요. 동인이, 성이,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이니, 노동자니, 사무직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싸움시키잖아요. 지금은 또 요번 선거에 또 뭘 갈라쳤어요? 20대 남자와 여자를 갈라쳤잖아요. 20, 30대 남자, 여자, 여성 가족 폐지하니 어쩌냐면서 표 얻기 위해서 국민들 또 갈라치. 국민들끼리 싸움시켜가지고 지들 표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여성 가족 몇 팩이 시켜요. 뭘 잘못했는데요. 그럼 지는 또 여성들한테 뭐 해줄 건데.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20, 30대 여성들이 민주당에 가입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남성 침입했다고 이제 갈라쳐버리면서. 그래서 지금 그 정책이 나오긴 해요. 군인들 월급을 200까지 올려주는데, 단계로 좀 해주겠다. 좀 낮추긴 했죠. 이 정치인들은
저것들 멧돼지를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 싸움시키는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 무슨 쓰레기? 개쓰레기들. 그런 쓰레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존경하고 그런 걸 누구 돈으로 먹고 살아요? 백성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럼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뒤에 있는 돈 있는 놈들 다리미 기어다니면서 똑같이 내냐. 막 나오니까 이제. 이제 막 나오면 이유가 펼쳐집니다. 왜? 진짜 쓰레기들이니까. 그 유튜브 영상 그대로 나갑니다. 저는 편집 안 해요. 여기서 이제 일단 전 이런 거 안 잘라요. 자를 이유가 없죠. 원래는 저 유튜브 영상 그대로 쭉 나갑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잘라야 되나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남궁 교수님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안 자르고 싶어요. 왜?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죠? 안 자르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흐름을 한 번씩 흘러가게 하면서 투기자분들은 뭘 하는 거예요?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유대 투기자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 이거 올라가는 거 자기네가 끌어올리잖아요. 밑에서 사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 사들을 하게.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최근에 전기차주를 샀어요. 뭐를 팔았냐면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주를 전량 다 매도했습니다. 전량 다 매도하고 미국의 순수 전기차에 미련을 매집했어요. 대량 매집했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작년 12월 말경입니다. 최근에 올해 3월달, 5월달에 조지 소로스와 유대계의 자산운용사인 벵가드에서 루시드라는 순수 전기차를 매집을 합니다. 자, 벵가드는 그렇다 치고 조지 소로스는 누구냐면은 조지 소로스는 1969년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하고 1971년에 짐 로저스와 뭘 만들어요? 펀드를 시작하면서 만듭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국제지펀드의 시작입니다. 시초예요. 그때 당시에 조지 소로스는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와요? 미국에서 펀드를 설립했는데 돈은 네덜란드에서 갖고 옵니다. 네덜란드는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네덜란드 장악이 누굴까요? 자, 유대국제 투기자본이 진짜 본거지가 어딘지 아세요? 유대국제 투기자본 진짜 본거지.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거의 같은 나라로 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 기울에서 이제 파생된 세력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 쪽에서 호주, 호주나 뉴질랜드에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완전히 속국이에요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영국의 속국이에요 지금도. 지금 영국 여왕이 매년 연초에 한 번씩 현재 영국 영연방 소속의 나라들 다 소집시킵니다. 실제로 지금도요. 소집시켜요. 소집시키면 몇 개국의 나라 정상들이 모여나면은 32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요. 그러면 지금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죠. 지금은 해가 져요, 안 져요? 당연히 지금도 안 져요. 실제 국제 투기자본가들이 움직이는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에요. 물론 네덜란드는 같이 영국하고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국제 투기자본가들이 영국과 네덜란드와 영국을 이렇게 막 세계 경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일으켜요? 전쟁도 일으켜서 뭐도 팔아먹어요? 무기도 팔아먹고. 그리고 지금같이 석유 관련된 나라에서 전쟁을 하면 뭐가 뛰어요? 석유가 뛰잖아요. 천연가스 뛰죠. 그러면 누가 돈 벌어요? 석유회사들. 석유회사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영국 왕실, 네덜란드 왕실, 록펠러.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으나 뭐야? 로스차일드. 이들이 돈을 벌어요. 무기는 이제 록펠러 쪽에서 그걸 다 팔아먹고. 그러면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돈 번 자들이 누구예요? 자, 이라크 전쟁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라크 전쟁할 때 무슨 소문이 있었어요? 이라크에 대란사성국이 있다고 전쟁했죠.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라크에 대란사성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다 아시죠? 그 미국은 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라크 남부에 질 좋은 정유시설. 그게 지금 누구한테 가 있냐면은 엑슨모빌, 그 다음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로열 도치션.
이 세 개 회사들이 그 주요 이 석유 정시를 갖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할 때 1970년대 석유 파동일 때 석유가 몇 달러에서 몇 달러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1달러 이내에서 38달러까지 갔다고 그랬죠. 그럼 그때 당시 60년대 70년대 당시 때 중동에서 석유 켰던 그 지역들, 질 좋은 그 석유 지역들은 원가가 1달러를 넘어야 안 넘어요? 안 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지금 몇 달러에 팔아먹는 거예요? 100달러, 150달러에 팔아먹는 겁니다. 누가? 투기자분들이 중간 마진, 이런 거 있죠. 유통 마진. 요거 다 챙겨요. 어마어마하게 없죠? 그러면 이라크 전쟁에 실제 일어난 이유는 뭐입니까? 투기자분들이 이라크 정시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후세인 대통령을 날려버린 거예요. 왜? 후세인 대통령이 정시를 구경시켰거든요. 그럼 누구를 없애버려야 돼요? 후세인, 그래서 사형시켰잖아요. 근데 왜 미국이 남의 나라 대통령을 막 사형을 시켜요? 지들이 뭔데? 근데 누가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후세인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소문을 냈잖아요. 그리고 후세인 대통령이 베란 사상국이 사진국이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소문을 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전쟁 당시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왜?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월가를 비롯해서 유대 투기자분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매스컴이 매일 때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받았어요? 이유 알아요? 이유 아시는 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은 이유 아시는 분? 없죠? 그냥 와와했잖아요. 사기쳤잖아요. 사기. 박근혜 대통령은 사기쳐서 놀라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면 안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좋아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하나 나왔는데 이 쓰레기 같은 이 남성들이 짓밟아버린 거예요. 이거. 아야.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좀 뭐 학교에서 이제 정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하는데,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때 강의하면서 엄청 얘기 많이 했습니다. 손석희가 사기쳤고 방송에서 그 다른 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가 누구예요? 홍석현이잖아요. 홍석현이 없었잖아요. 3변의 부회장이잖아요. 아시아 이쪽에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지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알려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안 알려줄까요? 문재인 정부 때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알 수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근데 파헤쳤어요? 안 파헤쳤어요? 지금 세월호 세월호 하루동안 그 간부들이 임원진 거기에 제가 아주 전화할 때 있어요. 그리고 운동권 출신이었거든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아주 학을 띄어서 그만뒀거든요. 쓰레기들하고 내가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려거든요. 그래서 7년만 손을 딱 떴는데 그날 지금 공중편이 일어났어요. 이렇게까지 불가능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 어디에? 이쪽으로 가요. 왜? 저는 이쪽을 86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뭐 쓰리를 하면서도 주식을 계속 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투기자본에 대해서 제가 자신한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 투기자본에서 공부한 제가 횟수가 30년이 넘어요. 유대 투기자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도 저를 따로 올라온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막 얘기하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해먹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요거는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자, 지금 금리 인상이 진행 중입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또 뭐가 있어요? 6월달에 뭐 한다고 했어요? 양적 기축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고강도 금리 인상과 양적 기축이 시작이 되니까 경기는 침체를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왜 저는 침체로 안 들어간다고 얘기할까요? 안 들어가니까. 왜? 투기자분들이 침체를 끌고 가지 않을 거니까. 그럼 그걸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뭐 로피러가 저한테 뭐 조이스가 저한테 전화해 줬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투기자분들이 어떻게 해먹는지 제가 알거든요. 투기자분들이 어떻게 해먹는지를 알기 때문에 요거를 해서는 얘네들은 이렇게 해먹는구나. 요건 얘네들이 이렇게 해먹을 거야. 요걸 알기 때문에 침체가 안 들어간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왜 안 들어가는지. 이 차트를 보시면 위에는 미국 부동산 차트입니다. 미국 부동산 차트고 하단에는 미국 주식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미국 주식을 내야 되는데 한국 주식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내가 딱 보는 거예요. 한국이 종합주가지수예요. 이거는 하단에는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차트고 위에는 미국 부동산 지수 차트예요. 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이 들어갑니다. 1%였던 걸 5.25까지 끌어올렸죠. 1%였던 게 5.25까지 올라갔으니까 미국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미국 부동산이 꺾였어요? 미국은 주택을 살 때 뭘로 사요? 그렇죠.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출로 사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돈 한 푼도 없어도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 대신에 뭐를 내야 돼요? 매월 이자를 내야 되죠. 월미금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이 없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고 소득이 요만큼의 사람도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의 펀드 매니저 같은 애들은 대우 같은 집을 치고 살고 어마한 지출이 나가잖아요. 자, 근데 저금리였을 때 사는단 말이에요. 대출 받아가지고 저금리 때 대출을 샀는데 갑자기 금리를 팍 올려버린 겁니다. 1%를 5.6까지 올렸으니까 대출 이자는 어떻게 돼요? 5배나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출 이자를 한 2, 30만 원 냈다라면 이제 막 100만, 200만 원 막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집을 이자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뭐가 내려오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은행에서는 너 한 번 물어봤자니 뭐예요? 경매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들이 이제 막 경매가 나오면서 막 무너지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입니다. 이게 국제금융위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1월부터예요. 2006년 1월부터인데 2007년에 주식은 폭등합니다. 2007년에 폭등하잖아요. 주식이 신재생에너지 파동해가지고. 그리고 실제 국제금융위기는 2008년이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2007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2007년 10월부터 시작이 됐고 2008년에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투기자본들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이렇게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가서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때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니까.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한국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서들이 맹큐 경제학이에요. 그 맹큐라는 놈이 쓴 책인데 그 맹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쓴 책으로 경제를 공부해갖고 누구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유대인은 굉장히 돈을 맞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뭐랄 사람 없습니다. 이 2007년 신재생에너지 파동, 이건 뭐예요? 돈으로 끌어올린 장세인데 돈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국제금융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떨 때 국제금융위기를 얻어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현재로 돌아올까요? 자,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부동산이 올라가다가 꺾이려면은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요?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가야 될까요? 그 정도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 5% 이상 올라가야 돼요. 대략 이제 3%대 움직일 때도 있고 5%면 거의 무너져요. 근데 지금 현재 0%에서 0.25였잖아요. 지금 이 금리를 지금 얼마 정도 올리려고 그래요? 4에서 5 정도까지 올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금리 인상 다 끝나고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미국 부동산이 슬슬 움직여 안 움직여요? 슬슬 하락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 뭐예요? 그때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침체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돈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가 GDP 성장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중국 GDP 성장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특히 베트남 등 아세안은 GDP 성장률이 안정적이고 인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지금 침체가 온다고 다들 겁먹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넘어오는 투기자분들의 기사가 전부 다 뭐예요?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 또 뭐예요? 한국 기자들이 한국 언론에서 월가 기사를 그대로 뺏겨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무슨 기사만 봐요? 침체 이런 기사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잘 안 보거든요. 왜? 사기자, 역전문자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뭘 볼까요? 여러분들 뭐 공부하고 막 주식 분석을 전문가들이 주식 분석 당국이 이러다 저는 그 시간에 뭐 하냐면요. 소비자분들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 로펠러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조지소로서 돈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분석은 이미 저희는 넘어간 선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시하는 거는 소비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돈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있는가. 지금 뭐 어디로 이동시키고 있어요? IT 매도하고 자동차 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조지소로서가 움직였잖아요. 조지소로서가 누구예요? 세계 최초의 펀드, 국제헤지펀드를 설립했고, 그리고 조지 소로스는 국제헤지펀드의 대부, 국제헤지펀드의 전설,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작은 이동이 가장 확실한 경기 산업이에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IT 쪽보다는 이제 전기차 산업이 한국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 다 불러들이잖아요, 지금. 근데 명분이 재밌어요. 명분은 뭐예요? 우방국들끼리 전선을 형성하자. 중국을 배제하고. 지금 뭐예요? 중국 경기를 둔화까지는 아니에요. 중국의 전기차 산업 성장을 눌러버리자는 거예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누르고 누구를 띄워주자? 한국. 왜? 한국은 미국의 뭐 때문에 중요할까요? 한국이 중요한 이유. 한국이 중요해. 미국은 왜 한국에 미국을 주둔시켰을까요? 누구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예요. 자, 한국이 미군이 주둔한 이유는 러시아의 옛날 소련이죠. 지금은 좀 의미 없어져요. 소련이죠. 소련의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소련 남한 방어선이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러시아보다 누가 더 위험해요? 중국. 자, 그럼 중국도 경기도 누르긴 해야 되겠지만 중국 남하 정책을 막아야 되잖아요. 중국 남방항해선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중국 남방항해선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예요?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미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중국의 남하를 막아야 되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도 미사일 있고 중국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자, 한국 동해는 뭐 중국 이쪽 우리 서쪽이고 서해에 대해서 빠져나오면 이제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태평양으로 들어가잖아요. 태평양으로 가면 바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미국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한국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사정거리 된 미사일 빵 쏘면은 어디 떨어져요? 미국. 워싱턴도 떨어지고 미국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가장 두려운 게 누구예요? 러시아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그래서 북한을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왜? 북한도 미사일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못 들어요. 김정은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기 살기로 미사일을 자꾸 쏘고 대면서 우리한테는 안 좋은 일이지만 김정은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상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 누구를 뭐 칭찬하고 욕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김정은이는 군사 정치적인 면만 놓고 보면 똑똑한 거예요. 내가 미사일을 버리면 미국한테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걸 났잖아요. 원래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잖아요, 9년 때. 근데 미국 놈들하고 러시아 놈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 놈들이 합의해가지고, 이 미사일 한 대당 뭐 얼마씩 이제 우크라이나에 돈을 지원해주고 이 미사일을 러시아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안 받고 미사일을 갖고 있었으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쏘버리면 되잖아요. 어디로? 크렘린궁 푸틴 쪽으로. 그래서 김정은이는 아직도 어쨌든 간에 미사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도 한 명 사망했죠. 그 안살이에요, 안살.
나중에 뭐 기회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안 살리지? 대충 감 잡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글로벌 최고 경영자 신뢰도 조사를 보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 여론조사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 오너들조차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제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고가격대 금리 인하나 긴축까지 한다니까 앞으로 몇 년간은 경기가 안 좋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는 시각은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왜? 지금 이 구간에서 경기가 금방 확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요번 주에는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 곧 중국이 봉쇄를 풀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중국이 봉쇄를 풀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커요, 작아요? 작아요.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전쟁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바로 집까지 영향을 올릴 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는 둔화돼요. 왜?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를 벗어나서 전쟁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전쟁하기 때문에 뭐만 뜬다? 석유가스와 석유 가격과 가스, 자산가스 가격만 뛰는 거고 이런저런 그런 부분들만 움직이는 거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없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항상 이제 악재를 집어넣는데가 악재라고 볼 수 없어요. 풀림이 없어요. 그럼 이제 중국의 봉쇄가 풀리는 것이 가장 이제 큰 화두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고강도를 하고 뭐예요? 긴축 들어가면 실질 경기 금방 살아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건 맞아요. 금방 살아나기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나요?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무슨 주식이 올라간다? 신성장 산업만 올라갑니다. 전부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현재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무엇이고 한국이 지금 고성장하고 있는 주가가 어떤 것들인지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무 주식은 옛날에 뭐 우량주가 옛날에 좋았다 대표 주식이다 지금도 뭐 괜찮다 이런 건 안 돼요. 미래 고성장. 자, 한국에서의 미래 산업은 뭐라고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 쪽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뭐가 나온다? 중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자율주행차가 진행되고 또 뭐예요? 2030년 가면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 나옵니다. 폐배터리. 지금 배터리가 2030년 가면 이제 교체기 시기거든요. 그걸 이제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원가가 또 떨어지죠. 원가 떨어지잖아요. 소재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사물 인터넷이 나옵니다. 사물 인터넷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예요? 6G랑 사물 인터넷이랑 또 뭐예요? 이 로봇 산업이 자율주행차 들어가는 SOC 칩, 시스템 만드는 칩 있죠. SOC 칩. 이게 이제 결합이 돼서 나오는 게 스마트 CPU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산업을 쭉 그려놓고 그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경기 흐름이 2년 동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미국 이제 글로벌 CEO들을 대상으로 자 이제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경기가 어떤지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은 57%는 뭐냐면은 신체는 어쩔 수 없다. 겪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57%가. 나머지는 이제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드 랜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소프트 랜딩을 보시면 돼요. 소프트 랜딩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완만하게 올라오는 요 그림이에요. 요게 이제 소프트 랜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요 있죠. 소프트 랜딩 경기 연착륙을 합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시점에서는 한번 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번 떨어뜨립니다. 주가를. 그러면 경기는요. 같이 좀 진짜 아주 흔들리긴 해요. 경기가 전혀 안 흔들리진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경기 좀 흔들렸다가 다시 뭘로 올라가요? 지금 무슨 산업이 진행 중이에요? 4차 산업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4차 산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해요. 자, 우리 60년대 무슨 사람이 성장했어요? 1960년대. 간에 수공업. 뭐였어요? 가발, 섬유, 목재 이런 거였잖아요. 70년도면 뭐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정책 썼어요? 수출산업 정책 썼잖아요. 환율, 고환율 정책, 즉 약세 정책 썼잖아요. 그때는 뭘 투자했어요? 서남해안. 전라도 이 남쪽 끝에다 뭐를 지었어요? 석유화학산지 지었잖아요. 그리고 경상도 쪽에는 울산, 이쪽에는 중화학공업, 조선,
조선업체가 육성시켰잖아요. 1970년대에 무슨 산업이라고 하면 장치산업이라고 그랬다. 장치산업.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다른 산업. 그리고 80년대 오면은 건설무역, 금융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90년대 오면은요. 90년대 상반기에는 메모리가 세계 1위 하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가 주도합니다. 한국 경기를 쫙 주도하면서 쫙 사상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 돌파를 합니다. 그때 주도주는 반도체였어요. 그 반도체가 2020년대까지 주도주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2010년대까지. 그리고 이제 1990년대 하반기에 오면은, 막판에 오면은 뭐예요? 정보통신. 거기에다 뭐예요? IT 버블. 이렇게 오고, 2000년대 들어오면은요. 2000년대 들어오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다가 또 뭐 있어요? 위안화 강세. 위안화 평가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엔화는 강세를 가고 위안화는 평가 자산에서 쫙 강세를 갔어요. 한국 원화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수출은 누가 좋아져요? 한국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2000년대 엄청난 경기 성장했잖아요. 조선, 종유, 화학, 철강, 기계, 건설, 금융 등 또 뭐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또요. IT, 반도체, LCD, LED 다 폭등했잖아요. 태양광, 풍력, 전산을 폭등했는 시점이에요. 금융까지. 그게 2000년대 경기예요. 그게 이제 한국의 전산업 동반성장의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산업이 다 어디로 넘어가요?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이제 새로운 산업이 이제 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기차 산업.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외에도 뭐 메타버스도 있고요. 이제 로봇 산업도 있고, 게임은 이제 중국 못 따라가잖아요. 안 돼요, 게임은. 이런 것도 좀 있죠. 아무래도. 이런 산업. 근데 산업이 몇 개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한국은 지금 무슨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조 공동 현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조 공동화 현상. 이거는 누구도 해결 못해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줄이긴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책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도 공장 미국에 있잖아요. 현대차도 공장 미국에 있죠. SK이노베이션, LG와 삼성에서 전부 다 공장 미국으로 다 짓고 있잖아요. 한국에도 짓긴 하지만 별 이렇게 많이 안 짓잖아요. 별 영향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이 공장을 해외에 지으니까 제조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한국은 군인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이 엄청 높아요. 군인들이 이제 군인들도 직업군인이에요. 직업인으로 쳐서 실업률을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 실업률이 엄청 높습니다. 자, 이게 중앙은행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자, 미국의 중앙은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국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의 대주주들. 여기 쭉 나오는데요. 이걸 요거 보면 알아요. 자, 이겁니다. 자, 미 중앙은행 역할하는 연방준비도 실질적 소유주입니다.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냐면, 와이오밍 대학 인류학 교수, 제이크 타웃이라는 분이 2000년에 추정치로 만들어놓은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만들어놓은 자료인데, 요걸 제가 이제 이 세세한 이 대주주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주주가 이제 누구냐면, 딱 보면 이제 BOA, JP모간, 시티그룹, 웰스파고는 워런 버핏이 인수한 회사예요. 시티그룹이 누구 회사예요? 록펠러 가문회사예요. JP모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을 장악한 게 누굴까요? JP모간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JP모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티그룹이 더 빡세요. 힘이 세요. 왜? 록펠러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JP모간 가문은 지금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제 이 지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미국에다가 지점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역할을 하는 거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소유주가 록펠러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록펠러 가문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왜 록펠러 가문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냐면은 1980년대 초반 기준으로요. 기업이 한 200~300개 돼요. 한 200~300개 되는데 미국의 총 소득, GDP의 50% 이상을 누가 벌고 있는 거예요? 록펠러 가문이 혼자서. 미국 GDP 전체의 50%를 록펠러 가문에서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 이제 산업들 많잖아요. 이제 뭐 수도, 뭐 전기, 가스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로켓을 싹 장악했어요, 미국에. 석유 산업도 미국으로 만들죠. 호석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뭐 이제 보면 이제 해설이 쭉 있죠. 여기 뭐 영국이 이제 도사가 있는 회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주요 주주를 보면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블랙록 이거 계속 나오죠. 이렇게 블랙록이 당연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데 레리 핑크라는 유대인이 회장입니다. 그리고 뱅가드도 뭐 수기자고 이거 뭐 할 것도 없죠. 여기서 이제 가끔 내용이 나와요. 캐피탈 옵션 나오고 뭐 피델리티 나오고 피델리티 다 아시죠?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버핏 해셔웨이 유대인인 워런 버핏이 소유주로 대주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여기 있는 이들이 대주주예요. 누구의 대주주?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하는 주식회사의 대주주들이에요. 그럼 미국 중앙은행은 돈을 벌어야 안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왜? 자,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하기 위해서 로키드 마틴에서 무기를 사서 한국에 보내잖아요. 뭘로 사요? 세금으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을 때는 뭐를 해요? 중앙은행에다가 채권을 주잖아요. 미국 국채에. 채권을 맡기고 거기다 뭘 주는 거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가 1년에 들은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뭐 몇천억 단위, 뭐 단순한 조 단위 이런 정도 아니에요. 조 단위도 그냥 조 단위가 아니에요. 높은 조 단위 있으면서 액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예요. 완전 사기. 자, 영국 중앙은행을 이제 투기자고. 영국 중앙은행 지금 뭐예요? 끝내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쭉쭉 넘어갈게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시간 왜 가는지 몰랐네. 이거 원래 4-5시간짜리 해야 되지. 가문이 잘해요. 자, 영국의 중앙은행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장악했었어요.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데이비드 록펠러와 제이드 모건 가문이 장악했었어요. 자, 한국의 사드 배치 얘기했죠? 근데 미국 무기로 치러진 전쟁, 중동전쟁, 이라크 전쟁,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직접 참여하는 전쟁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이 있는데 이라크 전쟁은 정유시설, 베트남 전쟁은 결국은 자본주의를 했고 한국은 뭐예요? 국토를 분할해가지고 지금도 한국의 무기를 연간 몇 조씩, 수십 조씩 하는 겁니다. 이제 매년 수십 조 파는 건 아니에요. 수십 조씩 지금은 어쨌든 지금은 거의 연간 수십 조씩 팔기도 해요. 이거 보시고 이거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신동민과 한국과 미국의 로켓 같은 사드 배치 이런 거 보고.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일 때 미국이 일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무기를 미사일 쫙 뿌렸잖아요. 미사일을 누구한테 사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사왔어요? 미사일 로키드 마틴 거잖아요. 로키드 마틴에 돈을 주고 미사일을 사가지고 명분은 뭐예요? 빛나는 소탕 작전. 결과는 친미 정권 수립. 그리고 여기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이 뭐예요? 앞에 좀 양국이 제일 나와요. 뭔가 좀 이런 게 있죠? 마약용 장전체.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뭐예요?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군수에 살아야 돼요. 군수하라고 해가지고. 군수하고 3대 메이저. 로키드 마틴, 보잉, BAE 시스템. 자, 오너가 록펠러 가는 거죠? 엑슨모빌, 석유산업. 엑슨모빌, 로열 시절 페트롤리온. 엑슨모빌은 미국입니다. 데이비드 록펠러, 블랙록, 뱅가드, 로열 시절. 이건 영국 왕실과 유대인들 있죠? 자, 로스차일드 가문이 대주주고 마커스 사무엘이라는 유대인이 대주주고 영국 왕실도 대주주입니다. 25% 지금 갖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온 같은 경우는 영국 왕실이 직접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석유 종유 시설을 장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국에 있는 데이비드 록펠러, 영국 왕실과 네덜란드 왕실, 또 영국 왕실, 그리고 로스차일드, 유대인의 황제라고 불리는 로스차일드 이쪽 가문들이잖아요. 그럼 전쟁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전쟁 누가 일으켰어요? 뻔하잖아요.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뭐예요? 이 미국과 유럽을 앞세운 투기 자본들이 영역 확장이에요. 영역 확장.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가입을 나토 연합군에 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나토 조직도가 있죠. 나토 조직도에 보면은 연합작전사령부 본부는 벨기에 있지만 미군 유럽사령관이 사령관 격진합니다. 즉 나토 군대는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미군 사령관이 나토 작전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연합이행사령부에도 본부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고 미군 연합사령관이 사령관 군대를 가죠. 다 뭐예요? 미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군대가 있는데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미국. 예. 이건 이제 수기자로 배웁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 계보예요.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 계보, 이건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신보수주의. 요거, 네오콘 들어보셨죠? 네, 요건데, 요것만 딱 이제 합계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딱 나옵니다. 폴 울프위츠, 루이스 비에가 이라크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면은 폴 울프위츠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 올라다가 사기를 친 거예요. 미국에, 이라크에 대란 사상군이가 있다라고. 그래서 사기를 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이후에 이라크 남부 정신을 다 장악했고 이제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라크 백성 주민들이 죽어 나가나빠졌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2003년 3월 20일이 영국의 이라크 침략 시나리오입니다. 이라크 침략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한 읽어보시면 돼요. 이라크 전쟁이 2000년 3월 20일 일어났지만 실제 영국하고 미국이 이라크한테 시비를 던지죠. 1998년부터 시비를 던졌어요. 1998년부터. 이때부터 이미 시비를 걸어가지고 즉 이라크 전쟁은 미국하고 영국이 이라크에서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움 붙여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라크 남부 정치를 마상한 사건이죠. 이라크 전쟁은 영국과 미국, 이때 당시에 영국 다우닝 스트리트 메모라는 게 있어요. 비밀회의록입니다. 여기 영국 노동부 국방부 정부 관계자들의 비밀회의고 밑에 들어오는 미국과 영국의 매닝 메모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부시 대통령하고 토니 대통령이 영국 총리가 여기서 비밀회의 했는데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유해 사찰단 이라크 내부에서 대란 화상무기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라크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작업을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오리지널 국제투기자본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국제투기자본 계획인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국제투기자본의 이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 세계 어떤 서적을 찾아도 이 내용은 없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요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어려워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영국 지금 몇 분이 끝낼까요? 10분 더 하셔도 돼요. 네? 10분 더 하셔도 돼요. 10분요? 네. 알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강의를 좀 하나 하다 보면 좀 지연돼요. 자,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영국을 보면 신흥국의 군주가 이제 이렇게 영국의 이제 이 영연방 국가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영연방 국가가 신흥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 관련 이제 나라들 전부 회의 참석시키고 30개국이 모인다는 얘기죠. 자, 이건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인도회사가 뭐냐면은, 여러분 동인도회사는 뭐가 생각날까요? 동인도회사 뭐가 생각나요? 동인도회사 세계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 만든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동인도회사는 저런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영국의 아펜파라고 합니다. 영국의 아펜파라고 했잖아요. 동인도회사가 뭐냐면은 네덜란드나 이제 영국 이런 쪽에서 그 해적들 있죠, 해적들을 해군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쟁들 있고 이제 다 해요. 남의 나라 딴데하는 침략 전쟁이 있잖아요.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냥 원주민들을 막 싹쓸이 죽여버리고 막 자원들, 강산, 금강산, 다이아몬드 앞에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동인도 회사 이들이 이제 완전히 군대가 되거든요. 군대가 그리고 영국에서 전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편 전쟁이 뭐냐면 영국이 이제 동인도 회사 이들이 이제
그 아편을 팔아먹기 위해서 파키스탄 같은 데 상강국에 있어 거기서 재배하는 양귀비를 가지고 이제 중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중국에 이제 막 팔아먹는 거예요. 앞에 이제 앞에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무기를 아편을 막 팔아먹으니까 지금 중국이 전부 아편에 중국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중국이 전쟁을 집니다. 질 수밖에 없는 구도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아편을 이제 팔아먹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영국의 독일대회에서 네덜란드 독일대회에서 이들이 국제투기자본의 원멤버들이에요. 원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원멤버들이니까 이들이 뭐예요? 네덜란드는 이때 당시 때 유대인들이 장악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영국도 유대인들이 건너가서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장악한 상태고 영국에 또 가면 또 원래 또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요거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배가 움직이니까 중간에 파손되는 것도 많이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야 우리 여러 명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굿바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 국제투기자본의 원 출발 멤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300인위원회 이건 책입니다. 근데 여기 300인위원회는 본피가 없어요. 책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예요? 음모의 지배결국 300인위원회라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빌더버그 그룹입니다. 이 빌더버그 그룹이 여러분들 섀도우 거버먼트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빌더버그 그룹이에요. 빌더버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딱 2명이 참석한 적이 있어요. 딱 2명만. 외환위기 전 대통령이었던 외환위기에 들어갔던 김영삼 대통령과 외환위기를 해결했던 김대중 대통령 딱 두 사람 얘기 갔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참석해요? 유대인 36명이 이제 초청 멤버들을 불러요. 그리고 먹거리 있는 나라의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 불러줘요. 그래서 여기 갔다고 해서 투기자본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면은 투기자본들이 설득을 합니다. 지네가 이제 먹을 게 있는 나라를 고위 가구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좋아.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쓰게 하고 그 투기자본들이 들어가서 뭐예요? 먹거리를 해먹는 거예요. 자, 김영삼 대통령 때 외환위기가 왔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 외환위기 이제 해결해 나갔잖아요. 그 와중에 누가 뛰어들어왔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누굴 불러들였어요? 투기자본들. 조지 소로스, 루빈 사람, 로버트 루빈이라든가 미국 재무장관 그 다음에 이제 IMF 총재들에게 막 불러들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 다 내주고 얘네들은 막 해먹고를 하잖아요. 좀 더 얘기하면 좋긴 한데요. 자, 그 다음에 빌더버그 그룹. 여기 이제 역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유대교 은행과 로스차일드 록펠러 가문을 자금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빌더버그 그룹 요거는 뭐냐면 빌더버그 회의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거예요. 요거 읽어보면 좀 이해가 돼요. 요거 읽어보면은 아 이렇게 투기자분들 회의가 빌더버그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여기 이해가 좀 돼요. 요거는요. 캐머런 총리, 영국의 총리가 빌더버그 그룹에 참여했는데 국민들이 야당이나 이제 국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비밀회의에 가서 무슨 비밀 서약을 하고 왔냐고 막 따지는 데모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도움 될 거고요. 이해하는데 외교 문제 협의회 이거는 CFR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데이비드 록펠러가 4일을 들어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교 문제, 요 미국의 외교 문제 협의회고 한국의 외교 문제 협의회 CFR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요거는 2015년 4월 7일 한국 미국 외교협회 오찬 세미나가 있죠. 한국인도 있고 일본에도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이 다 있어요. 일본에도.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정혜원은 외교부 전현직 공무원 돼 있죠. 그죠? 즉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과 총리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동 편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외교부의 간부였던 사람들은 다 여기 CFR 소속이에요. 자동 편입이다, 자동 편입. 여기 안 들어가면은 안 되죠. 가야 돼요. 자동 편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변입니다. 자, 3변의 지휘부입니다. 2007년도에 보면은, 2000년도에 보면은 누가 부회장이냐면은, 여기는 고바야시 일본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부회장이고, 부회장이 또 있죠. 한승주 아시죠? 한승주. 고대 총리 서리했던 사람. 한승주가 부회장이었어요. 여기 이때 당시에는. 2010년도 오면 부회장이, 2010년도 오면 부회장이 누구 넘어가는
홍석현으로 넘어갑니다. 부회장이. 홍석현으로. 2010년대죠. 요때 누가 탄핵받은 거예요? 박근혜 부인 탄핵받은 거예요. 목별 같은 게 있었겠죠. 2010년대. 지금 2020년대잖아요. 2020년대는 3대의 부회장이 누구예요? 유진, 통상부 부회장입니다. 지금. 이제 기업인으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인 메모리언이라고 되어 있죠. 인 메모리언 데이비드 로펠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예요? 파운더, 창립자. 이 3대에 참선한 사람이 누구예요? 데이비드 로펠러잖아요. 로펠러. 다 로펠러 히아리 사람들이에요. 자, 요거는 좀 어려운 건데 넘어갈게요. 요거는 뭡니까? 2021년 9월 기준 3대 아시아 태평양 한국인 명단입니다. 자, 정치인에는 누가 있어요? 정몽준, 한승주, 홍석현, 김기환, 이홍국, 이신환, 401. 좀 아는 이름들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학계로 보면 카이스트 교수의 정구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박철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이숙정, 여자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의 손지혜, 그 다음 기업 총수, 효성그룹 회장 조성래, 근데 지금 사망했죠. 조현준, 장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물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직이. 그 다음에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유진, 롯데그룹 회장 신동민. 다 들어본 이름들이죠? 이들이 3대 회원이고, 여기 회원이 아니어도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거기들 마음에 의해서 다 보석이 되고 돈이 되고 해서 이들이 원하는 게 다 해줍니다. 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돈 좋아야 안 좋아요? 처먹이는들 다 처먹잖아요. 양념님도 처먹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공무원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몇 퍼센트는 안 먹을 수도 있겠죠. 자,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 투기자금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2020년 세계 정상회의 로마 트립이 열리잖아요. 이 대통령들 모아놓고 무슨 교육을 하냐면 바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린주의, 탄소배출 제로 시대 이걸 교육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누가 연설해요? 제레미 리프킨 경제학자, 소유종 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 해서 파상계획 기초 연설해주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유럽연합,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수반의 고문으로 활동합니다. 즉 시진핑의 고문이고 유럽 웬만한 대통령의 고문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 세계에다 그린뉴딜 요거 교육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 그린뉴딜 뭐를 하는 거예요? 탄소배출 제로 시대로 가야 된다. 왜? 탄소배출 제로 시대가 탄소 배출 과다로 인해서 온도가 만약에 3도가 더 올라가면 침체고 세계 전체 50도씨가 일어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 G20 정상회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을 거 문재인 대통령이 뭘 보여주냐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국이 자 만약에 현재보다 1.5도 온도 올라가면 한국에 뭐가 잠긴다? 여기 있죠. 하늘색 이게가 잠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잠기고 또 뭐예요? 3도 올라갔을 때는 분홍색 여기가 다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여기가 다 잠깁니다.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보여주겠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해야 돼요? 전기차.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전기차를 유행해서 안 했어요. 했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동시에 전기차 산업에 오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전기차 산업에 주식을 하고 여기에 따른 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한국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영국 런던의 버킹엄 여기 뭐예요? 온도가 1.5도 현재 온도이고 여기 3도 올랐을 때는 여기가 다 잠긴다는 얘기죠. 여기가 런던에 있는 여기 이 런던이 대부분 잠긴다는 얘기고 요거는 버지니아 미국 버지니아 여기입니다. 여기도 뭐예요? 미국 국방부에서 펜타곤 자리인데 여기 다 뭐예요? 물론 잠긴다는 얘기죠. 여기도 잠긴다네요. 쿠바 아마나 대통령 광장 여기도 다 잠기죠. 완전히 물이 잠기죠. 여기는 많이 되죠. 이제 쭉 올라오니까 물이 완전히 잠기죠. 그래서 남아공 더반시청의 요거죠.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도 잠기겠죠, 당연히. 도시 전체로 물이 잠겼죠. 자, 인도 문바이 여기입니다. 여기 물이 다 잠기죠.
여기는 방글라데시 다카라는 곳이죠. 물에 다 잠깁니다. 자, 뭐예요? 전 세계 정상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지금 탄소 배출이 일어나가지고 온도가 1.5도 올라갔을 때 이만큼 잠기고 3도 올라갔을 때 이만큼 잠기고 그 다음 또 몇 도까지 나오면 6도까지 나와요. 6도까지 가면은 지구의 대부분이 잠겨서 뭐예요? 지구가 또 멸망한다고 뻥치겠죠. 아까 제가 석유 파동 얘기했었잖아요. 70년대. 그때 헨리 키신저가 로페로 오른팔이라고 했죠. 집사 책사를 했잖아요. 헨리 키신저가 전 세계에다가 사기를 칩니다. 뭐라고? 현재 석유는 30년, 50년을 쓰면은 석유가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석유를 쓰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뻥을 쳐요. 그게 뭐예요? 유가를 이제 급등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석유를 30년간 더 쓰면 석유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이제 끌어올리면서. 그래서 38달러까지 그렇게 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헨리 키신저는 뭘 한 거예요? 사기친 거잖아요. 석유 지금도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수명이 후에도 나올걸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헨리 키신저가 석유가 30년 쓰면 고갈된다는 걸 다 믿어가지고 석유가 38달러에 때 다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뭡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도쿄 의정사나 이제 기후변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온도를 올라가는 것을 낮추자. 속도를 줄이자. 그러려면 전기차 산업을 키워야겠다. 대한민국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국가 수반들이 돌아가서 뭐를 하라? 이거를 보여줘라.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정책을 위반하게 하라. 그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이제 무슨 돼야 안 돼요? 지금 좀 느낌 와요 안 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지금 정책이 빨리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유대 투기 자본들에 의해서 전 세계 인류적으로 움직이는 이 현상. 이게 바로 뭐예요? 투기 자본들의 산업을 정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언론은 유대인 장악한 거 아시죠? 유대 투기 자본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예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재가입, 2030년까지 모든 버스 생산을 전기 버스로 전환,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및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업 인센티브 제공. 자, 그리고 유럽도 어때요? 유럽은 독일에서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 2030년에, 프랑스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 영국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 네덜란드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 노르웨이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 덴마크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 스웨덴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 자,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2030년, 2040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 그럼 이제 뭘 생산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전기차. 이해되시죠?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전통 내연기관차 언제 퇴출한다? 2035년에 완전 퇴출입니다. 완전 퇴출. 그리고 하이브리드차와 신에너지 전기차로 50대 50으로 가져가겠다. 중국도 이렇게 했죠. 자, 속도 붙은 전기차 전면 전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부터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친환경 자동차로 채우겠다고 했죠. 쫙 나와서 이걸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미중 세계 전기차 산업 주도권 싸움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 싸움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자체 성장하고 있고 미국은 누구와 더불어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한국과 더불어 성장하는 겁니다. 무슨 산업에서? 전기차 산업에서. 그래서 한국의 주도 산업이 무슨 산업이다? 전기차 산업이다. 중국도 전기차 판매 반토막 나서 보육제.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지금 갑자기 봉쇄, 코로나19로 상하이, 베이징 봉쇄하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뚝 떨어졌잖아요. 바로 또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원금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면은 지원책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뭐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세계 경기는 꺾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3%, 5%까지 갈 때까지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그때 가서 한 번쯤 뭘 해야 돼요? 지금 저 투기자분들, 국시 투기자분들이 전기차 산업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한번 차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익 실현하는 시점과 미국의 금리가 4% 내외하고 맞물려 떨어져요. 그게 언제냐면 2025년입니다. 2025년에는 한번 출렁 충격이 옵니다.
그럼 2024년까지는 충격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2024년에는 경기가 완전 호황기에 서버립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에 국제투기자본에 이런 내용들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교육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를 이루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투기자본. 근데 이거 공부하려면 몇 년 걸려요? 30년. 어떡할래요? 자, 바이든 행정부 및 매트리 산업을 31억 투자. 자, 계속 이제 투자도 이렇게 맞아 실제로. 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라고 되어 있죠. 자, 한국에는 지금 주도 산업이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가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위협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인공지능은요, 따라가야죠 우리가. 배터리는요, 우리가 세계 최고 기술입니다. 배터리는 세계 최고, 그리고 배터리 소재, 양극재 이런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오기 전에 무지 기분이 좋습니다. 왜?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하고 있던 LNF가 신고가를 팍 들어요. 요즘 주식 다 꺾어요. 저희 추천 주도 제가 지금 저희 회원들한테 사주고 끌고 가는 종목들은 지금 계속 탑승하고 있습니다. 왜? 전기차 소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양극재 하이 니켈 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원들 오늘 기분 좋았겠죠? 왜? 막 끌고 올라갔으니까. 근데 요즘 주식 다 주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추천자들은 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투기자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경기 흐름을 다 분석해가지고 투기자본들이 미는 게 뭔지를 알아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적 좋은 주식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에 실패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반도체 배터리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나오잖아요. 디스플레이는 졌잖아요. 누구한테? 중국한테 이미 뒤졌어요. 디스플레이는 끝난 산업이에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4세대 반도체 산업은 성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는 성장성이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디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파운드리, 시스템 측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파운드리 제일 강자는 대만, TSMC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4세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자동차 차량 반도체 이쪽은 미국, 일본, 유럽 다 앞서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반도체는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성장은 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비밀 반도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비밀 반도체 납관 회사도 있어요. 그러려면 그 납관 회사들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 납관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30% 넘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대표적인 종목이 영업이익률 38%, 40% 나오는 밀로공업.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뭐로 사는 거였어요? 전기차. 배터리 쪽의 소재주의 양극재 핵심주 2인방을 사라고 했어요, 저는. 자, 그러면은 그 외에도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30%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는 실적이 좋아야 되고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높아야 돼요. 왜? 미래 성장 산업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평가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자율주행차, UAM, 상용화를 위한 부분이 좀 나오죠. 이건 낮은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27년 정도 나오잖아요. 이때쯤 되면 정보체 배터리 얘기했죠. 혹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혹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현재는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현재는. 그 다음은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주도가 되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간다고요? 자율주행차와 폐배터리 산업. 그러면 지금 현재 2030년, 2040년까지 주도가 이미 나온 거예요. 이쪽에서만 잘 주식 투자하시는 분, 이쪽은 분석 잘해도 그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만 뽑아가지고 투자하면 손실은 안 날 뿐더러 2024년에 폭등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이 나옵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 막 주도 산업일 때 엄청나게 폭등하는 거 얘기했죠. 그림이 그려지면 한번 해보세요. 자, 조지소로서는 아마존, 구글 등 기술적 매도하고 윤리 안에 올인했습니다. 누가? 세계
국제 투기자본의 나침판인 천병인 조지 소로스가 IT를 매도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전기차 기업으로 갔습니다. 내용이 나오죠? 네,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조지 소로스와 벵가드는 루시드를 매수하다. 루시드도 무슨 기업이에요? 순수 전기차 기업입니다. 뭐를 팔고? GM을 팔고. GM. 왜요? 제너럴 모터스. 그럼 제너럴 모터스도 전기차 산업이 있잖아요. 전기차 산업을 팔고 전기차 산업을 산 거잖아요. 근데 조금 한 발 불러서 보면 무슨 산업을 팔고 무슨 산업을 산 거예요? 내연기관차 자동차 회사를 팔고 순수 전기차 회사를 산 거예요. 왜? GM은 아직까지 전기차 산업이 비중이 많잖아요. 기존 산업을 팔고 기존 자동차 내연기관차 산업을 회사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조지소로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만 볼까요? 조지소로 선거리의 일이 헤지펀드의 대우 1960년 집 로저스와 함께 펀덤 펀드 설립 판투기 섹터 1990년 영국의 검골 2012년 일본의 아베노믹스 조지소로서가 움직이면 펀드 매니저리티를 따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은 항상 고성장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소로서가 누구 돈으로 움직여요? 투기자분들 돈으로 펀드로 매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지소로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거는 판투기 대우돼요. 그 대신에 이제 판투기를 하는데 환율 투기는 레버리지가 몇 배? 50배입니다. 50배. 어마어마하죠? 판투기 50배. 그러니까 50배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다가 지금 주춤했죠. 원달러는 지금 1,300원 좀 조정받고 있죠. 지금 1,300원 가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조정받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과 한국 정부에서 한 원화와 유안화 약세에 제동을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 투기자분들은 레버리지 몇 배 쓴다고요? 50배 써요. 하다가 확 밀려버리면 바로 파산하는 거죠. 뭔가 다투내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앞전주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달러는 일단 여기서 수급이다. 강세가. 그리고 원화와 위안화가 약세도 여기서 수급이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움직이잖아요. 원화가 강세로 움직이면 일단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는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뭐를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오늘 방송하러 오기 기분 좋으라고 유대 투기자본가들이 저를 기분 좋으라고 있었든지 소재주 한 번을 쫙 빨간 걸 만들어놨잖아요. 빨간 걸 만들었잖아요. 자, 오늘은 동국대학교 APP 교육 과정이었고요. 저는 글로벌 경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균 대장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